7장 명예 포상에 관하여.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는 그 명예에 대한 포상에서는 구했지만 진짜 포상에서는 인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은 인색했고 그냥 그 칭찬하는 그 명예에 대해서는 구했다는 거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돈도 별로 안 들고 명예는 명예대로 지켜줄 수도 있고. 그 오른쪽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순전히 명예에 속하는 가치의 다른 편익이나 재물을 섞으면 그 혼합은 그것에 대한 평가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깎아내리는 것이다. 그 우리가 올림픽 고대 올림픽 선수한테 주는 게 그냥 뭐 그냥 우리가 지어주는 거잖아. 아무것도 없었거든. 밥 한 끼 대접해주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런 목적의 기사단이 많았다고 얘기하는데 7장 91쪽 세 번째 줄 밑에 명예란 희귀성에서 핵심적 본질을 끌어내는 특권인 만큼 아우구스투스가 금전적 보상보다 명예로운 포상을 훨씬 더 아끼고 삼갔던 것은 옳다. 득 또한 그러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어떤 스파르타 시민도 자기가 용감하다고 뽐내지 않는다는. 모든 사람들 다 용감하기 때문에. 온통 큰 나무 뿐인 숲에서 어느 나무가 크다고 자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92쪽에 63주라고 되어 있죠. 베르투, 용감성, 용기, 용덕을 나타내는 저. 여기서 말하는 덕이 아닌 다른 덕이 있다. 그 덕은 이 덕보다 훨씬 위대하고 훨씬 온전하며 모든 종류의 유발적인 사건이라는 적들을 공히 경멸하는 영혼의 담량과 힘이다. 그 덕은 한결같고 지조 있는 덕이다. 우리가 덕이라 칭하는 것은 작은 빗줄기 하나에 불과하다. 그 중간에 보면 과거에는 기사단의 보상이 용덕만 고려하지 않았으면 확실하다. 그것은 더 멀리 보았다. 병사의 소질과 장군의 소질은 다른 법이 다 봤다는 거죠. 용덕 하나 보면 진짜 아까 그 부하는 명령에 잘 따르잖아. 명령 잘 따르고 용감했던 것만으로 칭찬할 건 아니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뭐 그런 표현들 영예를 누릴 만한 사람들이 옛날보다 많아졌다 하더라도 이 영예를 더 널리 베풀어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94쪽이 딱 중간에 여기서 용감성에 대해 그리고 이 덕과 다른 덕들의 차이에 대해 고찰해 봄직하다. 하지만 플루타르코스가 자주 반복해서 이 문제를 다뤘던 만큼 그가 이미 말한 것을 새삼 말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하지만 가치라는 말에서 나온 명칭이 보여주듯 우리나라가 용덕을 덕 중에서 최고의 덕으로 치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이다.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보면은 몹시 호전적인 나라들이 이 덕들 중에서 자기네의 가장 익숙한 덕의 가치를 부여하고 영예로운 호칭을 부여했으리라. 이제 용덕이죠. 그 아까 뭐랍니까? 호전적인 나라에서 용덕을 쳤는데 우리가 여기서 덕이라 하면 옛날부터 그 플라톤 이후에 있어 왔던 사추덕 있잖아요. 지혜, 용기, 절제, 정의 내는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 용덕이라는 겁니다. 로마인들의 덕. 그 보면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94쪽에 로마인들은 덕이라는 일반적인 명칭을 힘이라는 단어에서 끌어왔으니 말이다. 프랑스에서도 아까 군사적인 직분, 그래서 용덕을 뭐 좀 칭찬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네이스에 보면은 이런 말 있죠. 그 아이네이아스가 아들한테 이야기하면서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하면서 그 아들한테 아들아 아스카니오스죠. 아스카니오스한테 이올로스라고 하기도 하죠. 아스카니오스한테 너는 용기와 진정한 노고는 나에게서 배우고 행운은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덕이라는 진정한 용기와 노고는
진정한 용기와 노고는 이게 비르투스 힘이 같아. 아까 여기서 말하는 이런 용덕 같아요. 그리고 포르투나 이거는 운이 좋은 이런 게 이제 그 로마인들의 용덕관 아니겠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게 그리스 그 플라톤에서는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사추덕이었고, 근데 이게 그 우리도 보면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게 어디가 중요하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똑같은 영양감이나 하더라도 서부 경남에서는 어디를 좀 중요시하고 저 경북 그에서는 예의를 중요시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태계의 그 문화이고 여기는 남명 조식의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거죠. 여기도 보면 오른쪽에 딱 마지막에 보면은 여자의 정절의 이야기가 나오죠. 뭐 상당히 좋은 여자, 훌륭한 여자, 명예로운 여자, 덕 있는 여자가 우리에게 사실상 오직 정숙한 여자만을 의미하게 된다. 이 정숙이 근데 강하게 비치니까 그렇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이 용감성도 군사적인 나라에서는 이 용덕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겠죠. 중요하게 그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장에 보면은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에 관하여 여기는 데스티삭 부인에게 이걸 보내면서 이 부모와 자식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다르게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정신적인 자식들 있잖아요. 작품이라든지 시인 같은 시 이런 데 대한 그 얘기도 나오고 오히려 육체적인 그러한 자식보다는 정신적인 자식에 대해서 더 애착이 가고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뒤에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마지막 줄에 보면은 내게 나 자신을 재료와 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제 SS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종류의 책으로 외골수의 황당무계한 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있습니다. 에세이를 설명할 때 외골수의 황당무계한 구상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모성애를 칭찬합니다. 97쪽에 칭찬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98쪽에 보면은 딱 한 중간점에 내 생각에 모든 동물이 지닌 바 자기를 보존하고 제게 해로운 것을 피하고자 하는 본능 다음으로 난 자가 태어난 자에 대해 갖는 애정이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다른 고찰을 덧붙일 수 있는데 그 고찰은 이러합니다. 즉 남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은 그에게 사랑받는 것보다 더 많이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베푼 자가 은혜를 입은 자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각자는 자기가 한 일을 통해 존재합니다. 좋은 일을 한 사람은 훌륭하고 명예로운 행동을 실천한 것인 반면 받은 자는 오직 실익이 있는 일을 한 것뿐입니다. 실익성이란 명예로움보다 훨씬 덜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명예는 안정되고 영구적이며 그것을 행한 사람에게 지속적인 만족을 줍니다. 실익은 시에 없어지고 달아날 뿐 아니라 그다지 신선하거나 기분 좋은 기억도 남지 않습니다. 오늘날 아닌 것 같아. 이익은 영원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짐승처럼 공통의 법칙에 맹목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우리의 자발적 판단과 자유를 적용할 수 있게 하시으니 우리는 어느 만큼은 자연의 단순한 근위에 따라야 하겠지만 자연적인 것은 본능적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자연의 폭군처럼 우리를 끌고 가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오직 이승만이 우리의 성량을 인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밑에서 참되고 절도 있는 애정은 자식들이 보여주는 바에 따라 그 아이들에 대해 알아가면서 생기고 커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사랑받을 만하면 본능적 경향과 이성의 보조가 맞으니 진즉
진정 아버지다운 정으로 사랑해줘야 합니다. 유치한 짓을 할 때 더 감동받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을 심심풀이 삼아 인간이 아니라 원숭이를 귀여워하듯 사랑하는 것이나 같습니다. 표현 딱 중간에 사실상 우리 존재와 삶을 희생시키지 않고서는 그들이 존재할 수도 살 수도 없게끔 되어 있는 것이 사물의 질서이니까요. 자, 우리는 후세들한테 자리를 물려줘야 된다고. 그리스 신화에서도 보면은 다 아버지를 죽이고 자식들이 권력을 장악했죠. 나로서는 아이들이 감당할 만해졌을 때 재산을 공유하고 집안일도 알게 해서 함께 처리하지 않는 것, 그들의 편익을 위해 우리의 편익을 드러내고 긴축하지 않은 것은 잔인하고 부당한 일입니다. 적당하게 애들한테 기회를 주고 편익을 제공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안 해가지고 도둑질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된 사람은 예를 들고 있죠. 그 다음 101쪽 마지막 줄에 보면은 그분은 당신이 재산을 아끼는 것은 다른 목적이나 용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식들이 자기를 존경하며 자주 찾게 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나이가 들어 다른 힘이 다 없어졌으니 그것만이 집안에서 건의를 유지하고 아무에게나 무시나 멸시를 당하지 않기 위해 그에게 남은 유일한 방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좋은 거 아니라는 거죠. 계속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노세뿐 아니라 모든 허약이 인색을 촉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무시나 멸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움켜쥐고 있겠죠. 하지만 생기지 못하게 했어야 할 병에 대한 약입니다. 자식에게서 도움이 필요해서 바치는 애정밖에 못 받는다면 그 아비는 참으로 비참한 아비라는 거죠. 덕성과 능력으로 존경받고 선하고 다정한 처사로 사랑받아야죠. 애정 위에 세운 건의보다 테렌티우스가 한 말입니다. 힘 위에 세운 건의가 더 견고하고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건 내 보기엔 진실과 아주 먼 생각이다. 그리고 또 이제 102쪽 어리고 연한 영혼의 교육에서 행사되는 모든 폭력을 규탄합니다. 명예와 자유를 누리는 인간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인데 말입니다. 엄격함과 억압에는 뭔가 노예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을 통한 교육, 신중하고 노련한 가르침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은 힘으로도 결코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103쪽에 밑에서 중간 좀 보면은 밑에서 1번째 줄인가요? 매질의 효과라고는 마음을 더 비겁하게 만들거나 더 심술을 거둔 고집장애를 만드는 것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104쪽 5번째 줄에 나는 33살에 결혼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의견이라고들 하는 35살 정령설에 찬동합니다. 너무 늦다. 플라톤은 30살 이전에 결혼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55살이 넘어 자식을 만드는 것은 조롱하며 그런 자들이 낳은 아이들은 먹여 살릴 가치가 없다고 단죄한 것은 옳습니다. 대충 보면 이 나이가 들었어. 우리가 50세 이상 돼서 정치를 해야 된다고 플라톤 이상국가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여기도 보면 고대 고린은 프랑스인 쪽 사람들, 프랑스 쪽 사람들인데 20살 이전에 여자와 관계하는 것을 극히 비난받은 일로 생각했다는 얘기 나오고 여자들과 동정하는 것은 마음을 무르게 흩어지게 하니 상당한 나이가 될 때까지 동정을 지키라고 권했다는 얘기고 스페인의 인도 제국 중 어느 나라는 남자에겐 40살이 넘어야 결혼을 허가했다 그러고 그리고 너무 어린 나이의 아이에게는 자리를 물려줄 때가 아니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걸 자기가 재산이라는 것을 권위를 물려주지만 너무 빨리 다 물려줄 필요 없다는 거죠.
이 재밌는 표현은 내복까지 벗을 것은 없지만 너무 두꺼운 저녁용 가운은 벗어야 합니다. 자기가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나머지 호사는 자연의 질서에 따라 그것을 차지할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기꺼이 양도해야 합니다. 그 107쪽의 한 10번째 줄, 8번째 줄인가요? 무슨 채무를 이행하다 다시는 번복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주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이 하는 것을 봐서 철회할 자유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런 표현들 109쪽에 보면은 젊음과 힘이 그들 손에 있으니 결국 세상 풍조와 호의는 그들일 것입니다. 나는 나를 무서워하게 할 수 있더라도 그보다는 나를 사랑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노년엔 너무 많은 결함이 있고 너무나 무력합니다. 참 불쌍하다. 멸시당하기 꼭 알맞은 노년에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것은 식구들의 애정과 사랑입니다. 명령과 두려움은 더 이상 무기가 되지 못합니다. 노년에 관하여 기캐로 그거 보면은 내가 괜찮을 줄 알았다면 그게 아니고 노년을 위로하는 사람, 위로하는 책 같아. 백십이 쪽에 보면은 세 번째 줄에 처도 자식도 없는 사람은 그보다 드물지만 더 가혹하게 부당하게 이런 불행에 떨어집니다. 데카토는 하인이 하나 늘면 적이 하나 느는 것이다. 그렇죠. 자식은 자기 편인가 봐요. 눈치 없고 뭐가 뭔지 모르고 잘 쏘가 넘어가는 속편한 장점을 갖추는 게 노년에는 아주 득이 됩니다. 아, 불쌍한 생각이 드네. 몰라서가 아니고 모른 척이지. 뭐 그런 얘기 아니고 지금 그 밑에 67쪽 밑에도 그렇고 나는 즉시 나 자신에게로 눈을 돌려 나는 어떤가를 봅니다. 그에 관한 일은 모두 내 일이 됩니다. 그가 큰 일은 내게 경고가 되어 그 방면에 대해 각성시킵니다. 그 앞에 얘기가 있죠. 남들이 나를 속일지라도 적어도 나는 내가 그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거나 방지할 능력을 가지려고 골머리를 섞지는 않습니다. 나는 불안과 동료, 의심이 아니라 차라리 다른 생각이나 결단으로 내 심정 안에서 그런 배신 행위들로부터 나 자신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식들한테 자기 마음을 털어놓지 못해서 조금 안타까운 얘기. 아들이 아버지를 너무 엄하고 굉장히 무서운 모습만 봤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는 그런 모습을 못 보고 죽은 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114쪽에 네 번째 줄에 나는 식구들에게 할 수 있는 한 내 속을 드러내 보입니다. 나의 의향과 판단은 알려줍니다. 좋게건 나쁘게건 오해받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아내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시대의 어떤 아버지들에게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잘못은 그들이 오래 사는 동안 그들의 재산 중에서 자식들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몫을 빼앗는데 그치지 않고 죽은 다음엔 바로 그 권한을 아내에게 물려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이 아들은 여자는 좀 판단력이 둔하다고 하고 있거든요. 여자들은 저기 또 중간에 보면은 자기가 지닌 가장 못된 점을 제일 좋아하니까요.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착한 여자들은 예쁠수록 더 큰 자부심과 의지로 순기를 지키듯이 부유할수록 더 너그럽대.
자식들이 법률상 재산 관리를 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르기 전에는 어머니에게 살림살이를 맡기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보통 능력이 좀 모자라는 편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여성에 대한 그 지위가, 여성의 지위가 그 남성과 대등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도 사실 어머니를 자식들의 처분에 맡기는 것은 더더욱 도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궁핍과 가난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적절치 않고 견디기 힘든 것인 만큼 아내에겐 집안 형편이나 연령에 따라 채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재산을 분배해야 됩니다. 가난은 다음 페이지에 어머니보다는 차라리 자식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놓고 이제 이 사람 자기의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죽을 때 재산을 분배하는 가장 건전한 방식은 자기 나라의 관습에 따라 분배하게 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법이 더 잘 생각해 둔 바 있고 그래서 관습이 됐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패러그래프 116쪽에 보면, 나는 오랫동안 성실하게 보살펴준 공원을 헛수고로 만드는 이들을 보았습니다. 아기가 담긴 은근한 말 한마디가 10년 봉사를 깡그리 엎어버리는 것. 야, 이거 말로 그냥 다 까먹는다는 얘기. 그 다음에 막판에 가서 해준 일을 이기는 겁니다. 해준 일이 쇠갑밭이 잘하다가 마지막에 이상한 놈 탁 먹으려고 온 놈이 어도를 갖고 잘해주면 거기 꼬임이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줄에 우리는 난계 상속을 좀 지나치게 중요시합니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그런 표현들, 그 117쪽에 밑에서 7번째 줄쯤에 도대체 왜 우리 것을 우리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내 재산 내 마음대로 왜 처리 못하는 얘기죠. 이런 얘기인데, 이에 대한 또 그 반론권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다음 페이지 계속해서 보면은, 그대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이 그대들의 것인지 알기는 쉽지 않소. 법을 만드는 내가 보기엔 그대들은 그대들의 것이 아니며 그대들이 누리는 것도 그대들의 것이 아니오. 그대들의 재산과 그대들은 과거에나 미래에나 그대들 가족들에 속한 것이오. 아니 그보다 그대들 가족과 그대들 재산 모두가 국가의 것이오. 국가의 공동이익과 그대들의 가족 이익을 고려해서 법을 만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 처분권을 그래서 제한한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그 애가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을 때는 엄마가 관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을 지배하게 되는데, 이 경우를 제외하면, 그렇죠, 이유를 댈 수는 없지만 모자 관계나 타고난 신분 관계를 제외하면 아무래도 여자에게 남자를 지배할 권한이 주어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다음 페이지 재밌는 표현 119쪽에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상속, 네 번째 줄이죠. 상속 재산을 분배하는 일을 여자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여자들의 판단은 매사에 편파적이고 변덕스럽습니다. 임신 중 생기는 무절제한 욕구와 병적인 취향을 마음속에 늘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자궁이라는 게 우리가 그러니까 봤죠. 곧 어느 책에서 보면 변덕스러운 심보가 들어있다고, 자궁 안에. 여자들은 가장 약하고 못난 자식에게 애착을 가지며, 상당히 합리적 근거가 있어요. 아직 자기 목에 매달려 있는 애가 있으면 그 애에게 집착합니다. 가치 있는 자를 알아보고 선택하기에 충분한 판단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자들은 주로 본능에 작용하는 인상이 강한 쪽으로 더 마음이 기우는 것이죠. 쥐꼭지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만 제 새끼를 알아보는 동물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염소 얘기, 그 다음에 염소젖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그 젖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여자한테 젖을 막 자기 아들한테 젖 주게 만들고, 그 애는, 가난한 여자의 애는 또 더 낮은 가난한 사람이란다. 아니면 염소한테 젖을 맡겠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여자들이 습관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부유한 집에 애를 절 먹이고 자기 애는 염소젖을 먹이는 경우죠. 친자식보다 남의 아이에게 더 맹렬한 애착을 갖게 되고 자기 자식보다 남의 아이를 보호하러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염소도 보면은 아이들 울면 목소리를 다 알아듣고 달려온다는 거죠. 염소가 젖을 먹이던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가 갖다 대면 그 염소는 거부한대요. 아이도 다른 염소의 젖을 먹으려 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재밌는 이야기가 헤로도토스가 쓴 리비아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 여자하고도 남자가 관계를 맺었을 때 그럼 아빠는 누구를 잡느냐, 애가 처음 걸었을 때 처음 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잘 안 맞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얘기가 하나 나오죠. 이제 우리가 그 육체적인 자식이 아닌 그 120쪽 7번째 줄 밑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영혼으로 낳은 것, 우리 정신, 우리 마음과 능력으로 생산하는 것은 육체보다 더 고상한 부분의 산물이요 육체의 생산품보다 또 더 우리 것이니까, 그 청경자가 이 붓을 꺾은 때가 미인동가 그거 자기 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우겼죠. 자기 거라고. 근데 이제 그걸 국립 미술관이 거기서도 산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막 그런 거 여러 가지로 이제 미치고 관당하는 거, 자기가 분명히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니네들이 내 자식이라고 우기는 얘기죠. 자기 자식을 못 따라보는 엄마가 어디 있냐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라톤 얘기가 나오죠. 플라톤은 이에 대하여 이것들을 제 아비를 영원히 살게 하는 자식, 나아가 리크로보스, 솔론, 미노스의 경우처럼 제 아비를 신격하게 하는 불멸의 자식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트리키아의 주교 헬리오도루스죠. 딸을 잃으니 차라리 이 지구한 성직을 잃고자 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로마의 리비에누스라는 사람, 이 얘기는 이 사람이 이제 죽을 때 근거 학시기까지 사행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행벌이 바로 그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에 있었던 라비에누스라는 사람입니다. 명성이라 정신의 창조물처럼 자연이 감정과 고통을 면제해준 사물들까지 대상으로 삼지 않으면, 무죄의 가르침과 업적에까지 체벌을 적용하지 않으면 잔혹한 짓을 한 방법과 제도가 모자랐던가 봅니다. 이 정신적 영혼의 활동의 자식을 같이 사행시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설랑한 루카누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망난이 네로의 심판을 받았을 때 파르살로스 전투에 대해 자기가 쓴 책의 몇 구절이었죠. 그것을 소리내어 읊었고 그 시구를 입에 머금은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에피쿠로스도 담석증 때문에 심한 고통으로 괴로워하며 죽어가면서 오직 자기가 세상에 남기고 가는 학설의 아름다움에서만 유연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만일 천성도 나쁘고 못된 자식과 어리석고 껄렁한 책 중에서 하나만을 남기고 가야 한다면 당연히 부자가 되겠죠. 그런 얘기.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우리 종교에 그처럼 위대한 결실을 안겨준 그의 저작들을 매장하든지, 자식이 있으면 자식들을 매장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차라리 자식을 묻으려 하지 않았다면 불경한 일이겠지요.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이 자식에게 내가 주는 것은, 이 에세죠. 이 작품입니다. 몽테네가 주는 것은 육신의 자식에게 주듯 순수하게 그리고 돌이킬 수 없게 해주는 것입니다. 시에 전념하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124쪽 7번째 줄쯤에, 로마의 미 소년의 아비인 것보다 아이네이스의 아비임을 영광으로 여기지 않을 리가 없고, 그렇죠? 그만큼 정신적 작품에 대한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모든 제작자 중에서 자기 작품을 가장 사랑하는 이가 바로 시인이라네요. 그 다음에
피디아스 건축가 얘기도 나옵니다. 파르테논 신전을 건축한 사람인가요? 오랫동안 연구하고 노력해서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만든 뛰어난 조각품이 길이 남아 보존되기를 바라는 것만큼. 그 다음에 피그말리온 이야기도 나옵니다. 특출한 아름다움을 지닌 인상을 만들었는데 자기가 만든 작품에 대해 어찌나 광적으로 억누를 수 없는 사랑에 사로잡혔던지 신들은 그의 미친 듯한 열정을 배려해서 그 조각상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정신적 자식, 육체적인 자식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을 마무리하고 있네요. 그게 있을까요? 내는 별로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 죽으면서 뭐 그 생각하겠어. 근데 죽을 때는 그냥 뭐 조용히 죽는 거지. 그죠.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요. 이거 남긴다는 거는 그 다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떤 게 바라보는 건데. 옛날 사람들은 그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옛날 옛날 사람들은 내가 죽었을 때 내 자식들한테 재산도 주고 자식 몰라는 아들 거에 대해서. 글쎄 그러니까 그 양자도 데리고 뭐 그런 거 하는 거 보면은 우리도 그러면- 양자 뭐 치tuk도 그 서양도 양자 있었겠지. 그러면 이제 이 여기서 얘기하듯이 그 자식에게 뭘 물려주는 게 더 좋겠으면 아니면 육체적 뭐, 자식도 있을 거고. 아니 뭐 어디 이게 남겨 놓는 게 그런 게 더 의미가 있어. 자기 작품에 대한 예를 들어서 네. 아이네이아스 같으면 베르길리우스 같으면 아이네이스 같은 작품을 남겼다. 그 애착도 있을 것 같기도 하네. 호메로스 같으면 그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아 같은 거. 그 죽을 때 그 생각이 소포클레스 같으면 자기 비극들. 자식들도 여기는 보면은 육체적 자식보다는 그런 자식들도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까 얘기하는데 인간이라는 게 그래도 자기 생물학적 그 본능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오히려 더 마음에 안 들었으면 모르지. 그 소포클레스처럼 소포클레스는 사실은 아들한테 고소당했잖아. 고소당한 건 뭐냐? 그 아들 입장에 뭐냐면 아버지 재산은 내 재산이라는 얘기거든. 그렇죠. 놔두면. 근데 네. 지한테 안 줄 거 마에 안 줄라 하고 딴 자식을 편애하니까 아버지를 걸었는데 그런 자식한테는 안 주고 싶겠지만 자기 작품에 대해서 또 애착을 가질 만도 하겠네. 이 사람은 소포클레스라는 이름의 그 손자한테 이게 조금 많이 주려다가 자식들한테 소송을 당했고. 그냥 어느 순간 이 부분을 그래서 죽을 때 그냥 죽으면 끝이지 뭐. 그래서 아니 남겨지는 거에 대해서 뭐 애착 그러니까 내가 남기는 것에 대해서 애착이 뭐 그런 애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루크레티우스 입장 그런 사람 입장 같으면은 끝이지 뭐.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그 이제 어떤 명성이나 이런 거 살았을 때 어떤 그렇지, 자기가 받는 명성이지 죽고 나면 이제 그 명성이 자식한테 그대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옛날에 보면 우리 아킬레우스도 보면 엄마가 그랬잖아. 네가 가서 죽으면은 전쟁에 참전하면은 명성은 오래 남을 것이고 안 하면은 네가 오래 살 끼고. 근데 그걸 지나고 나면 지금 그 당시는 오래 사는 게 좋았을 끼고 지금 와서 보면은 명성을 남기는 게 좋았겠지. 근데 그때 이게 지금 그 명성이라는 게 오래 남긴다는 게 또 살았을 때 명성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참전 안 하면 왜 욕을 살았을 때 욕을 들을 수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 욕을 왜 참전 안 했어? 근데 요거 근데 아니, 아킬레우스는 그 참전은 영문은 없었거든. 예. 요건 안 들어먹지. 요건 안 들어먹어도 그 어쨌든 그 참전했을 때 어떤 뭐라나 영웅 대접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죽었을 때 뭔가 그래서 이게 명성이라는 게 이게 물론 이제 죽어서 남는 명성도 있지만 이게 살아있을 동안의 명성.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 있지 않을까. 왜 살아있을 동안의 명성이라는 게 그 삶 시간이 결국 얼마 안 되잖아. 짧은 동안의 그 명성. 그러니까 명성이라는 게 자기 만족도 있을 수 있고 왜 자기 만족도 자기가 있을 이제 수 뭐 있겠지. 약간은 뭐라나 그 짧은 기간이지만 좀
얻는 저 내는 보니까 살아있을 때는 오래 사는 게 땡이고 죽고 나면은 명성이 중요한 것 같은데. 살아있을 때는 오래 사는 게 땡이잖아. 네, 그 사람처럼. 그러니까 오래 살아서 미국 대통령처럼. 네, 그래서 오래 살아서 명성도 얻고 왜 길게 얻고 있잖아요.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죽어야 명성이 남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같이 갈 수도 있나? 아니 그러니까 만약 이제 그러니까 살았을 때 없다가 죽었을 때 명성은 뭐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았을 때 죽었을 때는 명성, 자기 죽으면 끝인데. 네. 근데 아킬레우스는 아직도 아킬레우스잖아 우리가.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그 사람 그냥 끝났지. 아킬레우스를 모르지. 그렇다 보면은 그 지나고 나니까 그 자기가 산 시기는 굉장히 짧은 시기잖아. 그게 그 사람이 50살 살았든지 30살 살았든지 굉장히 짧은 시기란 말이야. 100살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 와서 보면은 이 수천 년 시기에 비하면 짧은 거잖아. 짧은 거죠. 네. 근데 그 당시 자기가 살았을 때를 보면은 그게 50살까지 산 거냐 100살까지 산 거랑 굉장히 차이가 나지. 네. 근데 이게 뭐 이중적 기준이 아닐까. 살 때는 오래 사는 게 땡이고 죽고 나면 명성이죠. 근데 그게 그 두 개 다 취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니까. 그런 거 같긴 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다 취하기도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본인한테는 정작 이제 그게 죽어서의 명성이 이제 뭐 어떤 본인한테는 이제 후대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우리한테는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그게 쉽게 말해서 교수님 만약 이제 미술사에서 만약에 뭐 고고의 글이 비싸지만 정작 본인은 그걸 못 누렸잖아요. 아무것도 못 누렸잖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마크루스크 같은 사람은 살았을 때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쉽게 말하면 살았을 때도 최고의 화가였잖아요. 이제 쉽게 말하면 저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피카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살았을 때도 최고의 당대 최고의 작가이기도 하고 또 죽어서도 어쨌든 이름을 부대에 남기도 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살았을 땐 전혀 또 못 누리다가 또 죽어서 정말 그죠? 그건 본인의 여자와는 관계없지. 네. 그것도 본인의 여도하고 그쵸, 관계없잖아. 상관없죠. 관계없는데. 예. 그렇게 따진다면 이제 살았을 때도 명성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제 얘기는 이제 그러면 이제 살았을 때도 명성을 얻을 수도 있고 그죠. 그렇다면 이제 두 개 다 하는 게 좋겠는데.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러면 이제 죽어서의 명성이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제 말은 그러니까 정작 본인한테는. 본인한테는. 그러니까 당사자는 죽어서의 명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후대에서 얘기하는 거지 정작 당사자에게는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때 내가 명성이 그걸 생각하고 죽지 않을 거잖아요.